한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분이죠. 국회에서 개혁신당 의원으로 정말 활약해 주시고 계신 이주영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난 10년 정도는 소아응급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의사로서 의료계 내에서 보았을 때와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전체 나라를 고민할 때 시각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을 함께 협의하고, 그것이 모두 국민을 향한 일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마음이라는 것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꽤 높은 품질의 의료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오늘은 이 백그라운드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사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최초의 도입 시도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되어 온 바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전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재정제라고 해서 모든 병의원이 단일한 보험 체계에 당연히 그리고 강제적으로 종속되는 시스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보험으로 개인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의 수가 결정 체계가 있고 그것을 전체를 정부가 관장하다 보니 신기술이나 약제 도입에 규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전 혹은 사후에 그 비용이라던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는 부분,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상황에 있어서도 심사평가원이 깊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관치적 성격이 있다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로서 2024 의정 갈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시간에 발생하고 사라지는 이벤트성의 일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의료진이나 혹은 환자들이 보는 의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의정 갈등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의료의 모습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의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산업 다방면에서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 모두 책임져 주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거나 혹은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점점 더 거대화되고 구획이 촘촘해지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고 비효율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경색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건이나 특히 복지 쪽의 예산이 최근 한 3년간 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고갈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통합의료나 돌봄의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료량이나 그것은 즉 정부 지원의 요구 분야가 증가한다. 결국은 좋게 말하면 보호를 강력하게 하는 국가, 나쁘게 말하면 보모 국가화 되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공의료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를 정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의료에 대한 대안을 내려고는 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이나 지역 교육, 지역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만 그 안에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진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나 의료진의 고민은 공급자로서의 고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진이건 혹은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시건 이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은 앞으로 사업 영역에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공급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를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으로서의 비슷한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가가 통제하게 되면 사실 수가라든가 가격이라는 것은 결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영이 잘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사나 삭감으로 인한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 민영사상의 위험 증가로 인한 방어진료, 그리고 진료 과목별 협진 생태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1, 2, 3차 의료 시스템이 모두 살아있어야 이것이 연계가 가능한데 그 시스템도 지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완결성이 상실됩니다. 이것은 사업에서도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심사나 삭감이 심평원 기준에서 헬스케어 영역은 거의 다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사상의 위험도 아마 공급자가 져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실 의료라던가 교육이라던가 IT 산업 쪽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계 시스템이 과연 자발적, 자생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자나 환자들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와 저수가는 대부분의 국민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쯤부터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미 누려왔습니다. 공기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의료에 대해서 내가 따로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아무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좋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기대치가 어떤가? 태어날 때부터 의료는 원래 이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재화는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안 좋게 가는 걸 현상을 잘 모르시나라고 하기에는 일반 국민이 의료의 장기적인 미래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의료진은 국민에게 과연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를 설득하고 있는가? 정부는 좋은 말만 합니다. 법안도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내용보다 그 제목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오케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진짜 그 내용이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의료진은 어려운 말로만 설명합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 압니다. 저도 의사였으니까 왜 이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지 알지만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설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어떤 말로 국민들에게 가야 하는가? 쉬운 말인가? 어려운 말인가? 정확한 말인가? 자세한 말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의정 갈등의 한가운데 국민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육각형의 의료입니다. 가장 빠르고 심지어 가깝고 저렴하며 쉽고 정확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똑똑하고 돈 많고 카리스마 있는데 내 앞에서만 다정한 남자. 뭐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런 남자를 만나온 겁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4 의정 갈등의 나비 효과가 될 겁니다. 2024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관점이나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 여론도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훨씬 더 호의적인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온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전반기에만 200명 이상 사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래 이 정도 사직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그 질이 다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공의들은 다시 원래 하고자 했던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위험은 이 다음 세대 의사들은 레지던트 지원을 했다가 사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을 안 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의정 갈등의 결과로 취약의료나 핵심의료, 지역의료는 아마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지난 5년 이상 소아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응급이나 중증 영역에서 이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올 추석 때 응급의학과에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마 그 데모 모델을 한번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적으로 좋은 의료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지표가 OECD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던가 아니면 심혈관계 아니면 산모 사망률 이런 모든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혹은 의사의 영역에도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기 진료 웬만한 의사 다 볼 수 있죠. 대체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장병을 잡아내고 심장 시술을 하고 혹은 심장과 폐에 연결된 수술을 하고 이런 영역까지 가면 그 의사나 그 의료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는 한 그 정도로 프로파운드한 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기 쉽지 않고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으로 좋은 의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열심히 살리던 병인데 이건 이제 당연히 죽는 병이다. 이렇게 될 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는 어떤가? 이미 이제 빅5에서 경증 환자 볼 때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정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격의 허들 그리고 의료 정보의 전달 체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허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이 이미 당연하지 않은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필수적 의료도 당연히 상업화가 더욱 빨라질 겁니다. 단적으로 미용적인 피부과 진료에도 필수 영역과 비필수 영역이 혼재합니다. 미용을 위한 거지만 필수인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이런 필수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통제하에 있다 보니 점점 더 돈보다는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 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력들이 탈주하는 겁니다. 의료에는 원래 돈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겁니다. 의료의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기고 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자와 수혜받는 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만나던 그 육각형의 남자가 떠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발생합니다. 내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하는 의료의 질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대기 시간도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용률이나 질병 수준,
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가 결정 시스템과 의료 제공에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냈고 내 친구가 10만 원을 냈는데 여러분은 같은 의료를 같은 대기 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공공부조의 성격으로서 납득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용하는 게 불편한 상황에서까지 국민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신의료,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영역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서라도 좋은 거 받겠다는데 국가가 지금은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외국과의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암이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고 있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납득하실 것이며 국가는 또 국가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많은 자본과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잡고만 있을 것인가 명분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강의를 의뢰받을 때 희망적인 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결론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현재 수가 체계 하에서는 비급 영역이 결국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통제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은 긴축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지금 이제 두바이 환자들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오는 현금으로 들고 오시는 환자분들 VIP 병동에 넣고 건강검진 해드리고 당일 수술해드리고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초반에는 병원을 살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병원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연해지는 순간 그러면 나도 내 돈 내고 두바이 왕족들이 받는 진료를 받겠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3번에 걸친 헌법재판소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합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환자나 국민으로부터 나올 때 과연 국가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국가 국민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의료의 존재가 생기는 순간 거기에 대한 불만과 자율성의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를 이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가가 잘 준비한 상황에서 좋은 방식의 민영화와 좋은 방식의 공공의료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만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상황도 많이 달라지죠. 고령화 시대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일본 모델을 보고 있으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이 아주 다각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도 완화될 것이고 의료만을 포함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이나 새로운 개념의 돌봄 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보건과 복지의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산업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이쪽은 의료에서 우리가 보장받던 영역을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돈을 써야 하는 시장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 특히 그 수요가 높지 않은 의료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생아, 소아청소년, 산과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 영역의 명맥을 유지해야 하므로 급여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국가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역은 좋지 않은 의미의 공공의료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무료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혹은 산과 영역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좋은 의료는
사라지겠죠. 고급의 의료, 고급의 기술들이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애는 씁니다.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의외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답답하긴 했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의 맹점은 이겁니다. 정원 확대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 좋은데 문제는 이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공의 비율은 줄이고 PA를 늘립니다. 다음 세대 전문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인재 전형 확대하고 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하고 조정 중재도 사실상 강제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적 지불제도, 이 정부가 하는 말은 말이 예쁘다고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뭘 그럼 계획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대안적 지불제도 자유롭게 쓰세요 하겠습니까? 파일을 묶어두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국가의 기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큰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정책 수가 혹은 비급여 통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 의료에만 그렇게 접목이 되겠는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위험입니다. 사실 첨단 산업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점으로는 국가도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료정보정책과라던가 혹은 뭐 그냥 범부처에서 이걸 하려고는 하는데, 이걸 제한된 규모의 예산을 할당을 한 상태에서 국가 통합 데이터를 자꾸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국가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다 좋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필요하죠. 그런데 이 첫 발걸음을 국가 주도로 하고 국가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냐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제가 현 시점 기준으로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은 건데, 기조가 모두 보건복지부 혹은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행정망, 그리고 이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데 여기도 공공이라는 말을 아주 공공연하게 써놨죠. 당연한 개념화를 처음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민간 주도나 산업 주도가 될 수가 없는 판을 미리 깔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국가 주도, 즉 국가 통제하에 평등한 의료, 국가 주도 혹은 국가 통제하에 평등한 헬스케어 시스템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미래 헬스케어 또한 제2의 바이탈과 붕괴 중인 바이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기구를 개발하건 시스템을 개발하건 뭐가 됐건 아무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의 4차 산업의 핵심 역시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 두 번째는 그 소유한 데이터를 소유했다고 소유자가 권리를 인정받는 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데이터의 소유자 혹은 그 데이터의 패권과 주도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그러면 이 다수의 관여자들이 권리에 맞게 발생하는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개별 데이터에 관련된 권리자들의 권리 확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의료 데이터의 주권자라는 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한 주권은 저에게 있겠죠. 그런데 의료 데이터라는 거는 환자는 데이터 생성 주체이자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고, 의사는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또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원데이터 생산의 주 관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생산 노동자로서 본인의 지적,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 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상이한 특성의 데이터 간의 결합이 됐을 때 권리관계는 또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복잡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영역이 많은데, 문제는 데이터의 활용이나 생성은 의료인이나 사업자의 역량이나 기여에 많은 것을 빚집니다. 그래서 산업적 활용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입법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특히 환자의 인격권 보장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법 용이성 때문이죠. 이게 국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다른 정당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허용보다는 보호를 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부터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입법 초기 단계에서 이런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입법이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별도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요. 해당 분야 연구개발 관련 법령이나 지원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산자부, 보건복지부가 다 관여를 보통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이 22대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러면 뭘 했냐 찾아봤더니 3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 법령들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 수가 체계와 연계.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인 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생각했을 때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공급자이자 유저로서 혹은 바이어 정도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심평원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라는 것을 인식한 디지털이고 아날로그를 떠나서 의료를 인식하는 관점 자체가 전반적인 망을 국가가 제공한 후에 사업자들을 페이어로서 모집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별도의 법률이 언젠가 제정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갈 때 별도의 법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제공자의 권익이라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당연지정제가 존속하는 한 자율성은 필연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건정심이나 심평원의 구조도 진료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인데 진료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생성하거나 보존할 의무, 관리 의무, 잘 쓸 의무까지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의 생성자로서의 권리가 있는가? 현재 이 개념이 아날로그 의료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 데이터의 미래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우려를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입법이 되었건 사업권에 설정이 되었건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의 제공자, 과거 우리나라가 규제 안에서만 살았던 그 시절의 의료 제공자가 아니라 우리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데이터를 생산해낸 생산자다. 그래서 생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반드시 확립하셔야 됩니다. 나의 권리에 부합하는 명확한 권리가 보장돼야 참여가 유도됩니다. 그래야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흥할 수 있고 미래 의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나의 행위, 노동, 기여에 대한 가치를 정성적 그리고 반드시 정량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균질한 그리고 정확한 전 세대에 걸친 그리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만큼 깨끗한 데이터를 쉽게 얻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제가 많다고 불평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역량도 많다. 거기에서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IT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또 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미래 의료 트렌드를 선점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실험적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게임 산업이 일찍이 그런 수순을 밟았었죠.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런 좋은 선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시작함에 있어서 일부의 지원금을 받느라고 국가 주도의 의료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법의 맹점과 정부 지원의 위험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공공의 의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시기에, 그리고 납득할 만한 양적인 배타적 권리를 함께 획득하시기를, 그것을 충분히 협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관측 데이터와 그냥 수집으로만 형성된 일반 데이터 간의 데이터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의 기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야 미래 의료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당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저는 그것이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충분히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계기로 의료 제공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자유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